워크숍을 마친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을 비롯한 민생 패키지 정책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서겠다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원법 수용을 정부 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남북 대화 채널 복원 등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도 촉구했습니다. 국회 운영위원장과 법사위원장에 이어 과방위원장 자리도 원구성 협상의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22대 국회가 오는 7일까지 원구성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여심 저격.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 각 당이 당론 1호 법안을 내놨습니다.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각 당의 1호 법안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22대 국회 전개 방향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1일 금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1박 2일간의 워크숍을 마치고 국민의힘이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저출생 등 5개 민생 분야를 주제로 한 패키지 정책이 담겼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에 맞서 싸워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결의도 다졌습니다. 워크숍 현장에서 강민지 기자입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와 정쟁에는 108명이 단결하여 결연하게 맞서 싸운다. 이틀에 걸친 워크숍을 마무리한 국민의힘.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반성과 함께 야당의 입법 독재에 맞선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의회 독재, 입법 폭주, 정말 한 사람을 위한 의회 운영, 당 운영에 맞서서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 반드시 이뤄냅시다. 어제 윤 대통령과 만찬을 함께한 국민의힘은 건강한 당정 관계를 구축해 당이 현안을 주도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첫 당론 발의할 5대 민생 패키지 1호 법안도 공개했습니다. 부총리급 저출생 대응 기획부 신설 등 저출생 대응 법안과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지난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일명 구하라법 등 총 31개 법안입니다. 또 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등 상속세 개편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키지 법안들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 입법하겠다는 방침으로 야당에 앞서 민생 주도권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야당은 소위 1호 법안으로 내세운 것들이 정쟁과 보복을 위한 법안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의힘 108명의 국회의원들은 오직 민생, 국민, 미래만을 생각하면서 한편 당내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지구당 부활과 관련해선 당 지도부는 황우여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의견 수렴과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1호 법안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특별조치법을 즉각 수용하라고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또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정부 대응을 안보 딜레마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뜻을 모아 제출한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위기 특별조치법.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공개석상에서 정부 여당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차등 지원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정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약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옵니다. 더 큰 비용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옵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 언젠가 좋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겠습니까?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묻지마 거부권을 남용할수록 특검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더욱 커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내일 오후 서울역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과 해병대원 특검 관철을 위한 범국민 대회를 개최하는데 국민의힘이 필요하다며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잇따르는 북한의 도발에 윤석열 정부는 원초적으로 맞대응하는 등 안보 딜레마에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NSC 회의 소집했다는 소식은커녕 별다른 대응도 없었습니다. 국민은 분통이 터지고 불안에 떠는데 정작 대통령은 민생 법안도 거부하고 해병대원 특검법도 거부하니 이어서 한일중 정상회의 틀을 적극 활용해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구하는 등 한반도 긴장 완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주가 조작 의혹과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발의하고 당 지도부에 당론 추진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이승지입니다. 국회법에 따라 22대 국회는 다음 주인 7일까지 원구성을 마쳐야 하는데요. 원구성 협상을 할 때마다 여야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그 이유를 짚어드립니다. 국회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은 반드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체계 작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법률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피고 법안의 문구 자체가 적절한지 심사하는 기능입니다. 즉 상임위 문턱을 넘더라도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갈 수 없는 만큼 법사위는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 처리 여부와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법사위원장 자리는 원구성 협상을 할 때마다 여야가 서로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상황. 국회 운영위원회도 피감기관인 대통령실을 둘러싼 의혹을 부각시킬 수 있어 여소야대 전국 속에 야당 입장에서는 위원장 자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여기에다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돼 결국 부결된 방송 3법의 재추진을 민주당이 공언하면서 최근 과방위원장 자리도 원구성 협상의 격전지로 부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국회법을 준수해 시한을 지키겠다는 민주당과 기존 관례를 중시하며 원내대표 간 협상을 이어가야 한다는 국민의힘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6월 5일까지 의장단 선출하고 6월 7일까지 상임위원회 구성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이번에는 6월 7일까지 원구성을 상임위 구성을 꼭 마치셔야 됩니다. 양당 원내대표 간에 거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당대표께서 원내대표를 뽑아놓고 당대표께서 먼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제가 협상 관례상 들어보지도 못한 상황이다. 국회법 41조에 따라 이번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시한은 다음 달 7일이지만 여야의 대립이 계속되면서 원구성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콕콕 집어서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동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가볼까요? 네, 거부권 14 어떤 의미일까요? 네, 첫 번째 이슈픽의 키워드는 거부권 14로 정해봤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의 개수입니다. 법률안의 개수고 거부권을 행사한 그 횟수는 또 6번째인가요? 네, 아마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총 개수는 어쨌든 네네. 법안 개수는 14개가 맞습니다. 14개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가 21대 국회와 22대 국회가 같이 있었던 한 주였는데 이제 새로운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새로 출근하는 국회의원들도 좀 보셨나요? 네, 많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연찬회를 갔기 때문에 워크숍을 갔기 때문에 많이 볼 수 없었지만 네. 야당 의원들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이준석 의원, 뭐 약간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아직까지 조국 의원 이런 분들도 좀 보셨어요?
네, 많이 마주쳤고요. 네. 뭐 소통관에 찾아오는 모습들도 봤고,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터뷰도 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전세사기 특별법, 또 민주유공자법 등 5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는데요.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직부의한 법안들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날, 그러니까 21대 국회 마지막 날 5개의 법안 중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법안을 제외한 4개의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가 이날 종료됐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4개 법안은 재표결이 없이 바로 폐기가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모두 14개인데요. 이 개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 21대 국회 거부권 14개 경신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관측들도 나오던데요. 네, 22대 국회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역시 또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든지 또 전세사기 특별법 등등 뭐 여러 이제 거부권 행사한 법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뭐 좀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야가 합의가 안 된다면 또 다시 한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법 강행 거부권 행사이 반복됐던 21대 국회에서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이제 극에 달했었는데 22대 국회에서는 좀 새로운 그런 의정 활동의 모습들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일까요? 22, 24, 05, 30. 약간 복권 숫자 같은. 그렇다고 이제 복권을 번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겠죠? 제가 의도했던 바는 이제 암호 같은 숫자를 제시를 해봤는데 어떤 좀 의미인가요? 풀어보면 22대 국회 2024년 5월 30일라는 의미로 한번 이 숫자를 정해봤습니다. 그렇군요. 22대 국회 이제 시작일의 키워드 숫자였군요. 네, 앞으로 이제 4년 동안 입법을 책임질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또 이제 시작된 그런 날이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6월 첫날에 시작해도 될 것 같은데 또 그날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5월 31일도 아니고 또 애매하게 5월 30일일까? 라는 의문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5월 29일에 끝났으니까 바로 다음 날 30일 뭐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닌가요? 근데 왜 29일 날 끝났을까요? 또 왜 30날 시작을 했을까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에는 이제 찾아보니까 현행 헌법은 이제 1987년에 개정이 됐는데요. 이 헌법의 부칙을 찾아보면 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는 공포일로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1987년 4월 26일에 13대 총선이 있었고요. 총선 직후에는 원구성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서 최초 집회, 원구성이 된 날이 5월 30일이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이제 4년마다 5월 30일에 국회 임기를 시작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이 5월 31일인데요. 오늘은 국회 개원 기념일입니다. 이 국회 개원 기념일은 대한민국 재헌국회, 그러니까 1대 국회가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했기 때문에 국회는 매년 이날을 5월 31일을 개원 기념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4년마다 찾아오는 5월 30일은 국회 임기 시작일, 그리고 매년 5월 31일은 국회 개원 기념일. 그런 이제 역사적인 의미가 또 있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슈픽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2대 국회 1호. 22대 국회, 새로운 국회가 시작되면 이 1호 법안을 제출하기 위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1호 법안에 대한 관심들이 집중이 되고 언론의 관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번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민주당의 서미화 의원이 이제 차지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서미화 의원이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제출을 했거든요. 이 법안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교통약자법 이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된 교통수단, 또 여객시설, 도로 등 이동권과 관련해서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서 의원은 22대 국회 임기 첫날인 30일 이 국회의원과가 열리는 즉시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서 무려 3박 4일간이나 이 보좌진과 번갈아 가면서 의원과 앞자리를 지켰는데요. 시각 장애인이기도 하는 서 의원은 그 후 기자 인터뷰에서 장애계의 간절한 요구를 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의지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서 의원의 발언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 특히 이동권에 있어서 장애인들은 매우 오랜 시간 분리되고 소외되어 차별받아 왔습니다. 저 역시 장애 당사자로서 그 처참함과 절박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살아왔습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그야말로 생존권과 직결됩니다.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도 받고 출근도 하고 직장도 다니며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개인 의원 자격으로는 이제 서미화 의원이 1호 법안으로 했고 네. 여야도 각각 당론 1호 법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저출생 대응 법안 등 5대 분야 31개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요. 민주당은 예고했던 대로 전국민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특별법, 또 수사 대상을 보다 확대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렇군요. 당론 1호 이제 가 있고 여야 이제 각각 있고 이제 개인 의원으로서의 또 이제 법안 1호 좀 제출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서미화 의원은 본인이 또 노력한 만큼 또 이렇게 이제 언론에 또 소개가 되는 소개 성과도 있었습니다. 정말 그 법안 1호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22대 국회 의원 정보 시스템에 1번으로 올라가 있는 법안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시간에 우리 김동길 기자 좀 편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간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동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이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 한동훈 특검법 등을 당론 1호 법안으로 결정한 데 대해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규택 수석 대변인은 22대 국회를 또다시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려는 야당의 선전포고와 다름없다며 국회를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민생과 진실규명은 뒷전으로 정쟁만 일삼고 있다며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할 명분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단일 대오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해놓고 워크숍에선 대통령의 호의 부대를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황정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워크숍에서 축하주를 들고 대통령 부부 방탄에 똘똘 뭉쳤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민의를 외면하고 용산의 이중대만 자초한다면 국민의 벌주를 마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민생 1호 법안으로 노동권리보장법을 발의했습니다. 노동권리보장법은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적용 등 노동 분야 관련 법안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국혁신당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법안 발의보다는 민생 문제와 관련한 실질적인 법안들을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 입법 원칙을 세웠습니다. 신동진의 정치노트, 오늘의 키워드는 미리 보는 22대 국회입니다.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입법을 책임질 제22대 국회 임기가 어제부터 시작됐죠. 지난 4월 10일 총선에서 선출된 의원들이 4년간의 대장정에 돌입한 건데요. 먼저 22대 국회 의석수를 살펴보면 21대 국회가 마무리된 시점보다 범야권 의석수가 22석 더 많아졌습니다. 192석을 거머쥔 거대 범야권과 개헌 저지선을 겨우 지켜낸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구도 속에서 입법 활동을 펼치게 됐는데요. 171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제1당으로서 입법 주도권을 강하게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108석으로 헌정사상 가장 적은 의석을 가진 여당이 됐습니다. 소수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범야권의 법안 단독 추진 전망에 대해 입법 독주를 저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여당은 대통령의 거부권과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대야 협상 카드로 꺼내들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과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은 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법안들 그리고 국무총리, 헌법재판관, 대법관 등 임명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뜻을 모아서 180석 이상의 의석을 확보한다면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한 법안 처리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된 민주당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만은 막을 수가 없는데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되돌아온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재석 의원의 3분의 2 전원 출석 시 200명 찬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2대 국회에서도 격렬한 정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범야권이 확보한 192석으로 전국 이슈를 주도할 수는 있지만 마침표를 찍기에는 부족한 절묘한 균형의 상황이 된 겁니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신당 바람을 일으킨 제3지대 정당들의 역할도 중요해졌는데요. 조국 혁신당은 여야 대치를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3석을 확보한 개혁신당이나 진보당 등 소수 정당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견차가 큰 법안에 캐스팅 보트를 쥐게 뒀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존재감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도 떠안게 된 상황이죠. 국회법에 따라서 22대 국회 첫 본회의는 다음 달 5일에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을 두고 여야가 또 한 번의 충돌을 예고하고 있죠. 역대 국회에서부터 쌓여왔던 관례를 중시하며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도 다수의 행포에 따라 원구성이 이루어진다면 국민들께 또 다른 4년의 절망을 안겨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타협을 위해서 노력하고 안 되면 법대로 7일까지 반드시 상임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즉각적으로 민생 현안부터 개혁 입법까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부탁드립니다. 통상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의 몫으로 각 당이 의장과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이 되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전반기에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을 또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이하경 의원을 선출했고요. 국민의힘 목 부의장 후보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에 열리게 되지만 법사위와 운영위를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면서 개원식의 일정도 기약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회 원 구성의 경우는 국회 의석수에 비례해서 여야 협의로 나눠서 배분해 왔었죠. 국민의힘은 관례를 주장하며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총선에서 보여준 민심의 뜻에 따라서 원구성 협상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에 진척이 없다면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이죠. 원구성을 위한 여야의 협상은 늘 충돌해 왔었습니다. 지난 21대 전반기 국회도 여야 간 원구성 협상에 실패하면서 17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민주당이 가져갔었는데요. 1년 뒤 여야 간 상임위원장을 다시 나눠서 배분을 했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21대에서 원구성 협상 결렬로 1년여간 이어졌던 민주당 독식 사태가 또다시 재현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밀린 숙제들을 떠안고 힘겨운 출발 신호탄을 쏘아올린 22대 국회.
강행구와 거부가 이어지는 가시밭길이 될지 아니면 협치를 통한 꽃길이 될지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손에 달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동진의 정치 노트였습니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22대 국회 시작과 함께 여야 각 당이 1호 법안을 내놨습니다. 시작부터 충돌로 문을 연 22대 국회. 각 당의 당론 1호 법안이 향후 여야 협치를 불러올 가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여야의 1호 법안이 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부터 가보겠습니다. 이틀간 워크숍을 연 국민의힘은 오늘 당론으로 발의할 1호 법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저출생, 민생, 미래산업, 지역균형, 그리고 의료개혁까지 이렇게 5개 분야 31개 패키지 법안으로 일명 531 법안인데요. 전 오늘이 그 5월 31일이어서 네. 제목을 딱 보고 그래서 531인가 했는데 또 공교롭게 또 개수가 31개예요. 그렇죠. 네, 531입니다. 자, 민생의 방점을 찍었다는 점, 그리고 세부적인 법안에선 또 특히 어떤 부분이 각자 눈에 띄시는지 두 분의 평가를 먼저 강전의 변호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혜병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냈고, 그리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을 했는데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집권 여당으로서 이러한 특검이라든지 정쟁적인 부분들보다는 민생에 집중하자 이런 의미에서 531 법을 이제 제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5월 30일이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네. 5대 패키지 31개 법안이더라고요. 어떻게 딱 맞게 이렇게 네, 했을까요? 여기에 있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에 대한 부분들, 배우자에 대한 출산 휴가를 20일 정도 더 늘린다든지, 그리고 자녀에 대한 돌봄 휴가를 더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 저는 눈에 띄는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의료개혁, 이 부분에 있어서의 완수를 위해서 지역 의료 격차 해소 특별법이라는 것도 이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그동안에 정부에서 이야기했었던 부분들인데, 지역 필수 의료제도, 그 의사제도, 그리고 지역 의료에 대한 발전 기금을 만드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점들을 만들었거든요. 이것이 저는 일단은 민주당에서는 뭐 특검에 대한 부분들 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에서 민생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 이게 22대 국회가 아무래도 여야 간의 협치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네. 의료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에 영수회담 과정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 협조할 뜻을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그래도 이번 패키지 안에서 결국 법안이 통과하려면 민주당 협조가 필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108석으로는 지금 입안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아마도 여야 간에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당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 민생으로 다가가겠다 이런 느낌인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31개 법안 중에서 어떤 금융투자에 대해서 네.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정확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서로 간에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뭐 출산휴가를 늘린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의료를 발전시키기 위한 이런 법안들에 있어서는 그래도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협조하는 모습, 협치하는 모습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 네, 일단 눈에 띄는 법안은 민생에 좀 초점을 맞췄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21대 국회에서 폐기돼서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했던 이른바 구하라법, 네. 이제 민법 개정안인데 상속 결격 사유와 관련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주체에 대한 상속 결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불합리한 풍경이 펼쳐졌던 거죠. 뭐 몇십 년을 나몰라라 하고 사실상 6위에 가깝게 자녀를 방치하다가 사망하면은 그 돈에 그 이익은 취하겠다. 이거는 사실 법 강정에도 상당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코너에서도 심도 있게 맞습니다. 다뤄봤었습니다. 예, 여야 간의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특검 정국이라는 거는 사실 부인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정쟁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도 여야 간의 정쟁으로 치닫지 않고 의견이 일치하는 법안에 대해서 좀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겠다.
있습니다. 그래서 뭐 원전 폐기물과 관련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관한 그런 법률들도 일괄 폐기가 됐거든요. 다시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촉발을 떼는 것은 여야공이 모두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였는데 그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에서 올라왔었던 법안들 중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퇴장을 한 이후에 민주당에서 5개의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든지 5개 법이 있었는데 사실은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4가지였어요. 맞습니다. 하나는 세월호 관련해서 피해자에게 어떤 의료 지원하는 기간을 늘리는 부분, 여기에 대한 법은 사실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를 했지만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대로 이제 공포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4개의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이 워낙 언론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민생에 대한 부분, 우리 국민들께 다가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씩 서로 간의 마음을 열어가면서 협치할 수 있는 모습 조금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개원 첫날인 어제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지원금 특별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재발의가 된 해병대원 특검법은요, 기존 법안보다 수사 대상은 더 넓어지고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이 제한이 되는 것으로 봐서 더 강해지고 더 세졌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민생지원금 특별법은요, 1인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지급에 차등을 뒀습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는 2개 법안이 개혁과 민생을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자 먼저 장유미 변호사 먼저 들어볼까요? 민주당으로선 관철시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단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요, 이 굉장히 새로운 사실관계들이 드러나고 있죠. 이종섭 전 장관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 없다라고 했습니다. 2차로 3차로 유사한 질문을 받았을 때 본인은 해외 출장 중이라서 전화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거짓이었습니다. 통화 내역이 나왔거든요. 8월 2일자로 통화 내역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이 국무위원과 통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요, 통화를 한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례적인 통화 이후에 벌어진 여러 정황들, 왜냐하면 국방부에서 경찰로 넘어간 기록을 회수해 옵니다. 회수해 오는 과정 중에 공직기강 비서관, 안보라인도 아닙니다.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데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불렸던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었죠. 검찰 출신이었습니다. 국방부 담당자와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3번 전화하는 이 와중에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이 됩니다. 이런 걸 수사 외압이지 않은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국무위원과의 통화가 자연스러우면 처음에는 왜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수처 수사로 그렇다면 실체 어느 세월에 밝혀질 수 있을지 물음표가 됐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진단했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재부의했을 때 부결시켰습니다. 표단 속엔 성공했지만 정치적 성공일지 의문이고 미지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께 근본적으로는 누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법안에 수사할 수 있는 범위도 비교적 더 넓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8명의 이탈표만 있으면 또 재부의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국면에 대해서 민주당은 좀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확고한 당론을 확립한 것 같고요. 민생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일괄 지급이 민주당의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라는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뭐 여러 국정행보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공백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죠. 뚜렷하게 민생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는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목소리 높습니다. 지지율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차등으로라도 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을 견인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정부에서 세수 손실을 최소화하겠다. 재정 건전성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세출을 줄였지만 그렇다고 나라 국간 지키지 못했습니다. 너무 경제가 좋지 않아서 세수 확보에 실패했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응급조치는 적시에 필요하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차등이라도 받고 논의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협치가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일단은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내용에서 이종섭 전 장관이 국회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해서 대통령과 통화한 적이 없다라고 정확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대통령과의 지금 통화 기록 같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전화를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형태로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최근에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 건과 관련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최명 특검법 관련해서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5월 2일에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처리를 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협의가 열려 있다라는 것을 이황수 수석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서로 간에 대화할 의사가 없이 일방적으로 그 처리를 했고 대통령은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부결이 된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때 국민의힘이 얘기했었던 독소조항이라고 했던 것이 특검의 추천과 관련해서 기존에는 대한변협에서 4명을 추천을 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에서 2명을 추천을 하고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그 민주당이 추천한 2명 중에 1명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독소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여전히 협의할 생각은 없이 단독으로 올라온 입법에서는 아예 대한변협의 추천권이 없어요. 그냥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 1명씩 추천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 쪽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의힘과 협의할 의사는 더욱더 없는 것이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정말로 정쟁화시킨다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게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라고 해서 25만 원 이야기를 했을 때도 이게 전 국민이 했을 때 13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과연 어떠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인가? 우리가 코로나 때 지원금을 받았던 것이 정말 경제 활성화가 됐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다. 이런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었고 그리고 이게 전 국민에게 지금 나눠줘야 되는 부분인가 선별적으로 그러니까 어려운 분들 정말로 어려운 분들에게 선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심지어 35만 원까지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13조 원보다 더 많이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도 정확하게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가 있고 이러한 상황을 민주당이 22대 국회가 시작하면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부분 굉장히 유감이라고밖에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조국혁신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은요. 특정인을 겨냥한 법안입니다. 한동훈 특검법인데요. 고발사주 의혹 관여,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상고 포기,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5개의 사안을 특검 수사에 맡기자는 겁니다. 구체적인 혐의점이 없고 또 법적인 권한 행사를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또 정치공세라는 그런 비판이 있는데 자, 강전의 변호사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 민주당이 같이 안 할 것 같아요. 같이 안 한다. 네, 지금 일단은 법안 발의 자체는 의원 10명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국혁신당 내부에서만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면 제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의결을 해야만 통과가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함께 해줘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안 자체가 굉장히 좀 모호합니다. 그리고 한동훈이라는 개인에 대해서 어떤 가족에 대한 딸의 논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조국 대표의 어떤 개인적인 복수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현재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나오느냐 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키워주고 있는 것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에서의 모습들이었거든요. 네.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발언들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시 보수층에서 봤을 때 사이다와 같은 발언들을 했었고 그리고 했었던 업무들 이런 것들이 보수 지지층에서 굉장한 이제 지지 효과를 끌어올려서 결국 비대위원장으로까지 오게 되었던 것인데 이런 한동훈 특검법이 발의가 되고 이게 어떠한 뭐 수사 과정이라든지 결과에 있어서 한동훈 위원장이 더 유리하게 나왔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큰일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민주당은 지금 사실은 특검 같은 것도 발의는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음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경기도지사 시절에 가지고 있었던 일자라는 이미지, 정책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특검법을 같이 한다? 이 부분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굳이 같이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동훈에 의해서 역효과로 더 이렇게 영향이 더 좋아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생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이 같이 안 할 것이다라는 강전의 변호사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과연 민주당은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될까요? 일단 특검 정국에서 특검을 남발한다는 인상을 국민들께 드리면 안 될 것 같다는 어떤 그 생각은 할 것 같고요. 네.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특검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라는 필요하다. 건 예, 네. 아마 시기의 조율의 문제일 텐데요. 아. 이를테면 그런 겁니다.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특검으로 보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특검에 넣겠다는 고발사주 의혹, 이를테면 하나씩 분별해서 일단 보자면요. 고발사주 의혹, 법원에서 손준성 검사 실형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중립성을 상당히 훼손한 행위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수사정보정책관실이었습니다. 검찰총장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그런 직책이에요. 눈과 귀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 윤석열, 피해자 김건희 여사로 한 고발장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김웅 원한테 보냈다는 겁니다. 텔레그램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게 수사기관의 결론이었어요. 손준성 검사가 발신처였던 겁니다. 법원에서까지 인정됐어요. 또 하나의 흔적은 저희가 변호인들도 판결문을 열람할 때는 다 비실명 처리가 돼 있습니다. 네. 당연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찰이나 법원에서 바로 출력하는 판결문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뭔가 참고자료로서 어떤 개인의 정가 관계가 드러나는 판결문을 첨부했습니다. 검찰이 아니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을 보통은 경찰서나 검찰에 접수를 시키는데 대검에 접수시키는 것으로 또 한 부분들, 이런 부분 상당히 의아하죠. 검찰의 중립성 훼손한 겁니다. 그 위에 한동훈 당시 검사가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많은 이런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든요. 그때 손준성 검사와 네. 수사받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이 있습니다. 내가 대필해줬다는 케냐의 대필 작가가 등장했습니다. 인터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논문이 사실상 게재된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경찰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불송치 네. 결정 내렸어요. 이유는 이 논문을 게재하는 사이트에서 제대로 스크린하지 않은 책임을, 그 법적 책임을 한동훈 전 위원장의 딸한테 지울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다 처벌을 받았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들여다볼 여지가 전혀 없는지, 이 부분을 그냥 두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의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당한 네. 물음표가 쳐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시기는 조율해야 되겠지만 언젠가는 추진되지 않을까라는 언젠가는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지금 이 민주당이 조국 혁신당과 한 배를 타는 이 타이밍이 맞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특검을 너무 여러 갈래로 벌이는 거는 좀 정치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요. 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당연하지만 전혀 다른 당이고 한 어떤 배를 탈 수도 있지만 현안에 따라서는 또 이해관계가 갈릴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민주당이 기계적으로 지원을 해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여야 각 당이 내놓은 당론 1호 법안을 살펴봤는데 22대 국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만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과연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본격 시작과 함께 여야 지도부 체제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국민의힘에선 절충형 지도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일 체제로 나가고 있는데 과거도 집단 체제를 혼합을 해서 전당대회 2위와 3위가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그 당권 주자로 거론이 되고 있는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의원은 긍정적인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체제는 아마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견제론이 아닐까라는 그런 시선이 있던데 자, 강 변호사께 여쭙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요. 일단은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당대표 후보를 따로 받고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를 따로 받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따로 받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어서 당대표로서 한 명이 선출이 되고 나머지는 이제 낙선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최고위원이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절충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은 이제 당대표로서 나갈 때 또 사실 기탁금도 많이 내요. 1,000만 원 단위로 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지금에 있어서 한동훈이 어떠한 당내에서의 뭐 반 이상의 이렇게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지지율들이 나오는데 나머지 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도 어쨌든 당대표로서 나가고는 싶지만 어떤 뭐 당선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여기에 있어서 이 제도를 정리를 하면은 2등과 3등 같은 경우에 최고위원으로서 들어가서 한동훈의 어떠한 이제 단독 체제에 대한 이렇게 같이
배제하면서도 그러면서 조금은 견제할 수 있는 역할들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한동훈이 아니어도 꼭 한 명이 당대표가 됐을 때 의견을 같이 하는 최고위원 후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등, 3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류가 아닌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당의 지도부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형태가 될 수 있지만 지금 절충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지도부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고 조금 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로서는 저는 이야기들은 나오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뭐 7월 말 정도에 지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전당대회 룰에 대해서도 당심 100%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과거 이준석 대표 때처럼 당심 7, 민심 3으로 바꿀 것인가, 뭐 5대5로 하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도 지금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지금 이런 형태로 하면은 최고위원으로 그럼 몇 명까지를 넣을 것인가, 당대표에서 떨어진 분들, 그리고 그러면 최고위원 후보로는 아예 그냥 안 받을 것인가 이런 좀 절차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여기까지 어떤 완전한 체제 변화는 저는 시간적으로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요, 이재명 대표에게 또 힘을 실어주는 당원 개정에 나선 것 같습니다. 대선에 출마를 하게 되면 1년 전에 당대표직을 사퇴, 그리고 기소가 되면 직무 정지. 이 조항을 손보기로 했는데 그렇다면은 연임을 하고 대선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국회의장단과 또 원내대표 선출에도 당심을 20% 반영하자, 이런 것도 있는데 반발이 좀 있습니다. 이재명 대권 맞춤당이냐, 이런 반발이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 정치적 해석을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차기의 가장 유력한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8월 달에 뭐 연임론을 넘어서서 추대론까지 나오는 이재명 대표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민주당에서는 당대표가 대권 도전을 하게 되면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1년 전에 자리에서 내려 나왔었습니다. 그런 이제 전례가 있고 이건 당원 당규에 따른 것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를테면 대통령의 거리시라거나 상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갑자기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선에 나가야 되는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당원 당규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을 저는 갑자기 질문이 들어와서 놀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보완책은 좀 할 필요가 있죠. 다만 이런 부분이 너무 이제 특정인, 여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를 위시한 이제 절차 어떤 개정 아니냐라는 이런 해석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들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원내대표단, 그러니까 어떤 그 국회의장단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당내 뭐 갈등이랄까요, 잡음이랄까요, 뭐 이런 부분이 노정됐던 것도 사실이죠. 뭐 당원들의 많은 부분들이 추미애 당선인, 이제는 의원이 되셨는데 굉장히 지지했던 세력이 있었고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다른 우원식 이제 국회의장 후보가 되자 좀 반발 기류가 있었죠. 그렇다면 당원의 목소리를 어떻게 낼 것인가와 관련한 고민이 있었다가 사실상의 정치 실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직은 국회의원들이 뽑고 그리고 당직은 당원들이 뽑는 그런 민주당의 어떤 기류와 전통이 어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20%와 관련해서 어떤 또 장점이 있을지, 부작용이 있을지 이런 부분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종부세 내용인데요. 오늘 대통령실이 종부세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초에 이 종부세 폐지는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뭐 장경태 의원이나 고민정 의원,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종부세 폐지를 언급을 했고요. 하지만 그 헌재에서는 종부세에 대해서 합헌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본격화가 될 종부세 폐지 논쟁, 과연 어떤 점들이 쟁점이 될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당론으로 채택을 한 것은 아니고 최근에 고민정 의원이 민주당이 언제까지 서민정당을 표방할 것이냐라고 하면서 종부세에 대한 폐지 의견을 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강성 지지층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십자포화를 쏟아냈는데 사실은 그 전에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실거주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맞느냐라는 이야기들이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2005년에 노무현 정부 때 집값을 잡겠다라면서 만든 것인데요. 거의 20년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년이 됐는데 이게 집값이 잡히지가 않았죠. 그리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이게 2017년에서 2021년으로 가는 사이에 과세를 받게 되는 인원이 3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세금 안 내시던 분들도 세금 내는 분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과세로 이제 받아내는 정부에서 받게 되는 세원도 11배가 13배가 됐거든요. 이게 굉장히 큰 돈이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세수, 전체 세수의 한 1%로 종부세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포기를 하면서도 이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게 징벌적 세금이라는 이야기들이 특히 있기 때문에 어떤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면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거는 그동안에는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조금 더 주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론은 아니지만 최근 몇몇 의원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22대 국회에서는 서로 간에 대화의 장을 열고 또 이걸 만약에 폐지한다고 하면 국회를 넘어서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뭐 공청회라든지 뭐 학계와 함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과정이 조금은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낮에 기사를 보니 그 박성준 의원,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도 1주택자 종부세 공제 한도를 16억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의 발의를 추진을 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데 민주당 안에서는 아마 두 가지 포석이 있을 겁니다. 일단 정책적인 문제를 좀 손질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죠. 이를테면 부동산에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를 냅니다. 근데 그 부동산세를 또 내는 거예요.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불만이 있고 또 전 정부 들어서 아파트 가격 위주로 상당히 상승한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상당히 늘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1가구 1주택에 실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 자산 가치가 그냥 상승하는 데 따라서 그 반사적인 어떤 그런 불이익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분들한테까지도 사실상 과세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른바 마용성 벨트라고 해서 마포, 용산, 성동 위주로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떴습니다. 그런 지역이 과거보다 민주당의 득표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추세도 없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기의식도 있고 이 정책적인 손질이 필요하고 어떤 뭐 중도층과 또 이런 분들의 표심까지 좀 가르쳐 올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고심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이제 국가재정으로 편입이 되지만 종부세 관련 법을 보면은 지방에 보전을 해주도록 돼 있어요. 전액을. 그렇다면 지방세 세수가 사실상 줄어드는 어떤 이런 불이익 그리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런 데 따른 문제의식을 드러내는 의원님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여심저격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